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 박해남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은 봄철에 체력 안 딸리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체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게 봄이라서 그런가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작년에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운동이 부족하셔서 올 봄에 다들 좀 힘들어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예. 코로나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그런 것 믿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무엇이고요? 또 어느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들어서 또 만나면 좋을지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199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한국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늘 존재를 해왔던 것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변화가 있고요. 뭐 몇십 년을 단위로 해서 좀 변화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민족주의 이의 어떤 원점 출발점을 찾아가 보자면 저는 1990년대에 그 시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달리 말하자면 K의 시작, K-팝, K-문화, 그런 거의 시작은 1990년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한국의 민족주의의 아주 큰 변곡점이 1990년도에 있었다는 이야기. 예, 저는 그 시기를 변화의 시기로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당연하다라고 생각돼 오던 것들을 좀 당연하지 않게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서구에서는 민족주의자다라고 한다면 그 보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 전반 중에서 일부가 민족주의 세력으로 불립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는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나는 민족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언제나 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보이고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잘 살펴본다면 내용이 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시대마다 또 내용이 변해왔다는 거 그렇군요.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시대별로 민족주의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변화, 60년대부터 80년대 민족주의는 좀 어땠는지 한번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람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져 있던 민족주의를 규정한 어떤 시기를 우리가 딱 찾아보자면 두 개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1960년에 4.19, 두 번째는 1961년에 5.16 이렇게 두 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들이었죠.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된 한국 민족주의가 바로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회 상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국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빈곤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을 뿐더러 세태였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1960년대에 형성된 그 민족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빈곤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이러면 우리 민족은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같은 혈통을 지니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라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단순히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떤 모습을 이뤄야 하는가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군요. 예, 이런 내용까지 담은 민족주의가 바로 이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 만들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예. 그럼 어때야 되는가라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가난한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이 4.19를 주도한 대학생과 지식인들 그리고 5.16을 주도했던 이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인들이 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모두 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박정희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예. 박정희와 군인들은 왜 가난한가? 그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문제라고 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노동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다. 이거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반면에 시민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4.19를 주도했던 대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상류층들이 과소비를 일삼고 있다.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데 상류층들이 나라의 부를 네.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렇군요. 부를 골고루 나눠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도 양극화가 문제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예. 양극화입니다. 소수의 부유층과 예.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를 우리는 가난한 국가라고 부르고요. 하하, 네. 예. 좀 잘 사는 나라다. 선진국이다 하면 중간이 두텁죠. 예. 그렇군요. 예. 그게 핵심인데 이 가난한 이유가 소수의 부유층이 외제 사치품을 쓰고 부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네.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를 사회 전반에 골고루 나눠주는 경제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경제학자들은 네. 그걸 민족경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나중에 이제 70년대 가서 막 바뀌기도 하는데요. 네. 1980년대까지 두 개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한국 사회가 전자 즉 5.16을 일으킨 군인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1980년대의 군인들, 네네. 이 약 30년 동안 한국 사회를 통치했던 그리고 국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네네. 한국 사회가 지금 가난하고 강대국 또는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에 비하면은 뒤처져 있는 상태인데 예.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터 가져왔던 어떤 문제로 인한 것이고 예.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서구 또는 뭐 일본 같은 잘 사는 나라들로부터 배워서 착실하게 따라잡아야 한다. 그렇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군요. 예,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이 대학생과 지식인들,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메시지가 좀 비교적 일관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뭐냐면 한국 사회가 가난한 것은 미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이 한국의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군사정권이 권력을 쥘 수 있게 만들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네. 만들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대국의 지배를 물리치고 네네. 특히 같은 언어와 혈통과 역사를 지닌 북에 있는 동포들과 합치고 그를 통해서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군사정권도 물리친다면 네. 사람들이 충분히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지금까지는 이제 6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90년대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변곡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민족주의 발전이 있었던 겁니까? 국내적으로 보자면 누구나 아는 민주화의 과정이 있었고요. 동시에 경제성장의 과정이 있었죠. 예. 이 경제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중산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이 시기에 대폭 늘어나게 되죠. 네네. 이 사람들은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회운동을 한다 하면 주로 뭐였냐면 네.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 시기에 등장한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한 여러 개혁적 정책과 조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목표가 다르죠. 네네. 자, 이러면서 아까 4.19를 주도했던 어떤 진보적 세력, 네네. 그리고 군인들로 네네. 대변되는 보수적 세력 사이에 제3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제3의 세력이 만들어집니다. 네네. 그걸 주도한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사람들은 소비 문화와 대중문화를 선도하면서 한국 사회 내에 영향력을 지닌 세력으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히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보여주는 특징적 현상들이 90년대에 들어서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럼 90년대 초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자면, 네네. 올림픽도 치렀고, 네. 예, 막 서태지로 대표되는 막 미국 음악도 막 직수입이 되고, 네네. 뭐 이러니까 한국 사회가 서구화됐구나. 또 그 시기에 뭐 오렌지족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서구화되었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한국의 언어와 혈통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대폭 상승한 게 이 시기였습니다. 그렇군요. 당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면 네. 여러 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동의보감, 토정비결, 그런 거 유행했었어요. 예, 이런 역사 소설들이 유행을 해서 네네. 목민심서도 있네요. 네. 역사 속의 그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어나고요. 예. 무엇보다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와서 예, 사람들이 그 책 들고 주말마다 고속도로를 여행 가고 통해서 여행을 다니고 네. 예, 영화 서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히트하고요. 히트를 했죠. 네네. 예. 또 대학가에선 어땠냐? 과거에 서클이라고 불렀던 것을 동아리로 이름을 바꾸고 네네. MT라고 불렀던 것을 목고지로 이름을 바꾸고 네네. 예. 신입생이라고 불렀던 걸 새내기로 이름을 바꾸고 그러네요. 예. 이름을 한글로 바꾸는 게 또 유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일본의 가라오케라 불리는 게 이제 한국으로 딱 들어올 때였는데 노래방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노래방으로 그렇죠. 바꿉니다. 네네. 순우리말로 바꾸는 맞아요. 그게 그 당시에 유행을 했고요. 노래 중에 신토부리라는 노래가 유행을 하던 시기였고, 그러네요. 예, 그 박동진이라는 유명한 국악을 하시는 판소리 명창분께서 광고에 나와서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라고 했는데 그게 뭐 아주 대유행을 했던 됐죠. 시기였죠. 네네. 같은 언어, 역사, 혈통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력했던 게 그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 위기의 흐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IMF가 97년 말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자신감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약간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들이 박찬호, 박세리 이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90년대 초에 민족주의 이야기를 하면은 뭐였냐면은 우리의 것,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이게 민족주의였어요. 그렇죠. 근데 90년대 후반이 되면 우리 역사,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위가 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그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IMF로 지금 나라가
부도 상태인데 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걸 대리 만족해 줄 수 있게 해준 존재가 네. 박찬호와 스포츠 박세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였죠. 그렇군요. 어찌 보면 시대상을 반영한 거네요. 그 인물에게 투영을 시킨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네. 박찬호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네. 이미 막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막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네. 민족적인 거예요. 일본의 노모 히데오라는 야구 선수가 같이 뛰었죠. 네네. 노모 히데오는 통역 없이는 말도 못하는데 박찬호는 저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미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 무대에서 어떤 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셔널 히어로가 된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언어, 혈통, 역사보다는 한국의 어떤 지위를 높이는 게 중요한 방식으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사실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있다면 대한민국의 현재 민족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도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민족주의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죠. 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 사이의 응집력, 유대감이 중요한 순간이 지금입니다. 코로나 그러네요. 바이러스가 있고 네. 빨리 사람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백신도 그렇고 이제 응집력이 필요하고 유대감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응집력과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K 방역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네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시스템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이름으로 계속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과 응집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이냐에 초점을 맞추죠. 확진자 수가 적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 수로만 이야기될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라든가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오랫동안 활용해온 유대감과 응집력,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 한국이 잘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예. 사실 서구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터지니까요. 노인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여성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아이들 어떻게 돌볼 것인가, 실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사회적 약자에 좀 더 초점을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광범위하게 보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한국보다 더 큽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민족주의가 같은 언어와 역사와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울타리가 돼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군요. 오히려 성공한 소수의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주의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울타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럼 같은 언어, 혈통, 역사를 쓰는 사람에게는 또 울타리가 되는가?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제화, 세계화,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의 민족주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민족주의 어떤 이야기까지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와 함께한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박희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